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범죄도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수법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귀뚜라미를 이용한 신종사기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어트에 좋고 또 단백질이 많아서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식용 귀뚜라미에 투자하라는 사기꾼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650명에게 200억 원가량을 갈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약속했던 1년에 2배가 넘는 수익,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참 요즘은 별 사기 범죄가 다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 가서 사기당하지 말아라, 저 사람 사기꾼 같아, 뭐 이런 말들 자주 하지만 막상 또 마음 먹고 사기치는 사람에게 속지 않은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기가 어떤 것이고 또 여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저희가 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이럴 땐 이런 법의 법률 멘토 모셨습니다. 박준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기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제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주변에도 뭐 사기 당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변호사시니까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예. 주변에 많으시군요. 아니, 저희 가장 잘 아는 작가님도 네.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뭐 가까운 사람이 이자 높게 줄 테니까 투자해라, 뭐 여러 가지 사기를 또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뭐 현명한 변호사시다 보니까 사기 당한 적 없으시죠? 예,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우선 사기를 당한 일이 잘 없고, 그리고 저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믿다가도 처분행위를 할 때는 딱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례도 많이 접하니까요, 저희. 왠지 박 변호사님은 사기 당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당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알면서. 빌려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을 빌려달라 갚겠다 그러면 거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 친구와 내 관계가 이 돈을 요구할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딱 드는데 그러면 대충 딴 데서 다 해보고 나온 경우라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0만 원 내지 50만 원을 그냥 줘요. 그 친구 관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뭐 고소를 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준대요. 네, 곧 친해져야겠어요.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기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용어 정리하고 가죠? 네, 사기죄라 하는 거는 이 타인을 기망, 타인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사기죄라 그럽니다. 네. 일반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네. 보험 관련 사기죄는 보험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네. 이 금액 자체가 큰 경우는 특정경쟁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돼 처벌받는데요. 이득액 자체가 5억에서 50억 정도 사이가 된다 그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요. 네. 사기 금액이 50억 이상이다. 그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가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신종 사기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식용 귀뚜라미에 투자해라, 이 사기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게 귀뚜라미가 미래의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좋고 나중에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650명 정도한테 강의도 하면서 200억 정도를 이제 사치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제 이걸 투자를 해놓으면 보여줘요. 실제로 귀뚜라미들이 막 그 자라나고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이건 네 귀뚜라미다. 당신 귀뚜라미인데 우리가 대신 키울 테니까 그 대신에 투자를 해놓으면 1년 정도 지나면 2배 수익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이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명이 또 하고 노인들이나 주부들이 이제 많이 사기를 당했고 결국 개념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믿어가지고 결국 200억을 편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해냈을까요? 기발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정말 첨단을 걷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입만 띄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얘기를 다 나눠보면 사기 피의자, 피고인하고도 저희가 이제 변호사로 도움을 주다 보면 저도 속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돈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하셨어요?
뭐 당하기보다는 그냥 도와주죠. 어차피 뭐 계약된 거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사기 치는 사람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 머리로 다른 걸 했으면 더 큰 성공을 좋을 했을 건데요. 텐데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신종 사기가 있다고요? 예, 그 또 다른 신종 사기는 요즘 가상화폐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비슷한 유유죽순으로 가상화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이거는 다른 비트코인 이런 것과 다르게 네. 은행이랑 연계가 돼서 뭐 마트에서도 포인트처럼 쓸 수 있고 이렇다라고 해서 이걸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실생활에 쓸 수도 있네. 그래서 5,000명 정도가 200억 정도를 넣었는데 예, 다 이게 사기였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또 특히나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도 없는 분들한테 뭐 노인분들 이런 분들도 속여가지고 16억 정도 편취한 게 있고 굉장히 좀 재질이 나빴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람이요, 뭐 사기 당할라 치면은 어떤 상황에 와도 뭔가에 홀린 듯이 당할 수밖에 없나 봐요, 사실. 그렇죠? 가상화폐로 인한 사기도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예, 그 가상화폐가 좀 문제가 된 이유가 네. 사실은 뭐 좀 유명한 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도 인정을 해주겠지만 네. 이 그냥 자기들끼리만의 리그인 가상화폐는 다른 데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굳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니어도 돈을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가시는 게 이제 가장 좋고 네. 뭐 이제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서도 현재 지금 뭐 900여 종 정도의 가상화폐가 있는데 네. 이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가상화폐가 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투자에 신중한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종류가 그렇게 많았군요. 예, 굉장히 많죠 지금. 주변에서 일단 뭔가 가상화폐 투자해라라는 말씀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꼼꼼히 알아보고 의심부터 좀 그렇죠. 하는 게 좋겠군요. 자, 그리고요,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요, 로맨스 스캠이거든요. 네. 사실 로맨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사기 같지가 않아요. 좋아 보이는데 네. 로맨스 스캠, 네. 사랑의 스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랑의 사기인가요? 사기죠. 이 사기들이 사실 요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SNS가 뭐 활발하다 보니까 네. SNS에 자신의 어떤 타인의 사진이죠. 아주 호감적인 남자나 여자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그 사람 인척하면서 결국 뭐 결혼하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돈을 이제 주는데 네. 지금 피해 금액이 한 넉 달 정도 했는데요. 피해 금액 6억 2천 정도 된다고 어머나. 합니다.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돈을 얻은데 또 이런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외모에 뭐 미군이라든지 주한 미군이라든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요. 사진을 해놓고 자신의 정보들을 적어놓습니다. 네. 그럼 그 정보를 통상 SNS에 써놓기 때문에 믿습니다. 피해자는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성인데 실제로는 나이지리아인 청년들이에요. 어머.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정보를 보고 대화를 걸어가지고 대화를 하면 나중에는 뭐 사랑을 한다고 하고 또 그 가상 세계에서 연인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산이 좀 많은데 네. 그 유산을 좀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뭐 압류라든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감정이 이제 이성이 없어지고 감정만이 남았기 때문에 이미 사랑에 빠져버리죠. 돈을 입금을 합니다. 돈을 입금하면 그 후로는 도망가 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6억에 대한 6억 2천, 6억 이상의 큰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넉 달 만에. 네. 아니 저는 사실 뭔가 옛날 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다가 또 돈까지 건넨 거는 그렇죠. 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험을 좀 해봤었는데요. 네. 실험을 그 외국에서 실험을 좀 해보니까 얼굴을 이제 예쁜 얼굴 사진을 놔두고 여성의 남자한테 뭐 1 더하기 5 더하기 8의 정답을 맞춰보라.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이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는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수학이. 근데 좀 한번 지금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쁜 사진 그런 얼굴이 있을 때는 감정의 어떤 작용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이 조금 마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SNS의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상당히 호감을 느낄 만한 어떤 외모겠죠. 뭐 그런 외모고 또 그 밑에 경력이라든지 어떤 그 프로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그걸 믿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성을 통제를 못하고 결국 감정에 따라서 결국은 사기의 피해자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사람의 이런 심리 같은 것을 잘 그렇죠. 이용했네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그냥은 믿질 않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포장지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냥은 믿질 않으니까 그 SNS에 어떤 그 미군, 여자 미군이라면 미군 장교 사진을 놔두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사진 찍었던 거, 다른 동료들하고 그런 사진을 딱 보니까 100% 이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일인이 맞고 이 사람이 존재하는구나라고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결국 이성은 이제 마비된 상황이고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유산으로서 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믿고 돈을 이제 입금을 하는 겁니다. 네. 막 그런 어떤 포장지를 믿고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전화를 자꾸 해요. 예. 의원님 하면서 이러니까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 그러면서 친한 것처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누구랑 친한데 네. 또 그렇게 일부러 막 표현하는 게 사기를 쳐서 포장지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SNS 신종 사기 이거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도 뭐 그렇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SNS를 이용한 사기가 조금 더 발전된 어떤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를 키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요. 정말 실제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도 의심, 두 번째도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SNS 사기 말고도 신종 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기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은 사기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안 걸릴 것 같지만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개인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대출 신청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범인들이. 저만 아는,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어떤 대출회사인데 누구 박지은 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대출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100%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스피싱이 누가 걸릴 거냐고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반문하지만 네. 실제로는 따져보면 30대, 40대 더 많습니다. 노인들보다. 그런 거 보면 아주 정교하게 짜져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유도를 해요. 보험회사 같은 데서. 네. 그럼 당연히 설치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아주 사기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네. 그거 따라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넣으면 사기꾼에 걸려드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 예전에는 뭐 얼마를 출금을 해라 바로 네.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또 그렇죠. 속기도 하는군요.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네. 그 딸이 납치됐다 이게 믿지 않잖아요, 통상.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딸 목소리 듣기면 딸 목소리라고 믿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어머나. 큰 돈을 이렇게 뺏긴 경우도 보이스피싱의 일종인데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뭐 경품 추첨한다 그러고 휴대폰을 좀 꺼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 놓고 주소 같은 거 적어라. 인적 사항을 알아야지만 추첨하면 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전화기 꺼져 있는 상태에서 주소나 이런 것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전화를 건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한테 전화 걸지도 못하고 걸어봤자 받질 않겠죠.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속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지만 네.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특수한 신종사기 범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차량 보험 사기 이런 것도 있다고요. 예, 그 차량 보험 사기는 뭐 예전부터도 굉장히 많이 되었었는데요. 네. 뭐 이제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좌회전 금지해서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차들이 있으면 네. 일부러 가서 박는 겁니다. 예, 일부러 가서 박고 그 다음에 나 이만큼 다쳤다. 요만큼 정말 조금 다쳤는데도 이만큼 다쳤다. 차도 원래 파손돼 있던 건데도 이것 때문에 다 파손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금을 많이 이제 받아가는 형식으로 하는 사기가 있고 예. 또 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사기 중에는 손목치기 수법이라고 해서 손목치기 예, 수법이요? 그 이렇게 번화 같은데 가끔 차들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뭐 강남역이라든지 이태원역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랑 차가 같이 지나가는데 네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차도 이 백미러까지 이렇게 계속 주의를 하면서 못 가는데 네. 굳이 여기에 자기가 쳐놓고는 나 지금 차에 치였다고 손목 쳤다고
근데 이거 뭐 손이 좀 부러진 것 같으니까 얼마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러면 보험회사에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뭐 대면 조사나 이런 걸 안 하니까 네. 그냥 입금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수법의 사기도 있습니다.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보험 사기 외에도 뭐 대출 사기라든지 이런 방식이 있는데, 대출 사기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내놓고 못 갚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되게 이자가 높은 은행에 이렇게 대출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를 내가 한 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돈을 입금을 일단 해봐. 그러면은 내가 1금융권으로 해서 이자를 뭐 떨어뜨려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넣으면 도망가는 거죠. 어머나. 아니면 뭐 이제 금융위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위조해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면 사람들이 다 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기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빚이 있고 대출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기죄 피해자들이 이런 류의 피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대출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교수라든지 아주 공무원, 고위 공무원을 하던 사람들도 투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피해자는 남녀노소 연령 불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다룬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사기 사건들 진짜 많아요. 혼인빙자, 그렇죠. 뭐 중고거래 이런 것도 다 사기죄에 성립되죠? 그렇죠. 중고거래를 가장하고 입금을 하라고 한 다음에 결국은 그 물품을 안 보내주는 경우, 이것도 사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혼인 신고를 한 다음에 이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또 친족 상도례라고 적용이 돼요. 부부간에는 재산범죄 처벌을 못해요. 뭐 그런 것들을 악용했던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결혼을 해요. 혼인신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그 부인하고마다 계속 사기를 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어차피 혼인 무효이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가 있긴 한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의 사기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품 사기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사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가증권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 10만 원짜리 8만 원만 살 수 있다 그래도 굉장히 이게 유혹이 많이 돼서 많이 매입을 하는데, 예전에 되게 크게 사기를 한번 했던 게 10만 원짜리를 뭐 7만 원에 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상품권 실제로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돈을 막 매입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 10억 원치를 샀을 때 갑자기 잘 주던 상품권을 안 주고 도망을 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너무 싸다 싶으면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몇 번 거래 관계가 있다 보면 믿을만 하구나 해서 몇 천만 원씩 넣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의할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믿음을 주는 거 같더라고요. 자기가 속일 사람에게. 그 다음에 진짜 큰 사기를 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요,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처법이라든가 팁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오기는 어렵고요. 또 은행 이율보다 많은 어떤 이익이 들어오긴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기죄는 대부분 사기 범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출이 안 됐는데 대출이 갑자기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의심을 해보면 되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상당히 수익이 많다, 고수익이 많으면 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쵸. 지들끼리 해먹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정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보이스피싱 전화 같은 게 왔을 때는 한 번만 끊어보면 돼요. 끊어보든지 아니면 내가 변호사가 있다, 그럼 없지만 저를 파십시오. 박지훈 변호사가 당신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외국에는 변호사가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 다시 전화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은 팁이었네요. 김 변호사님은요?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단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기가 그냥 송금하는 것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서명 같은 거 잘못해도 크게 사기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명 같은 걸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욕심에 눈이 이렇게 어두우면 포장지 효과라고 해서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뭔가를 해준다든지 자꾸 뭔가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기를 당하는 건데, 그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명할 때 항상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요. 또 선의의 거짓말, 나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랑 먼저 대화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사기액이 적다면 그렇다면 사실 훌훌 털어버리고 잊을 수 있지만, 손해가 크다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를 속고 또 속인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만약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또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이라면 금전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상당할 텐데요. 금전과 관련한 일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대응을 한다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대 사기꾼 조희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희팔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서 투자자 5만여 명에게 4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빼돌렸는데요. 4조 원은 신고한 사람을 토대로 한 경찰 추산액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8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비극에 빠뜨리고 또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사건이었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없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지만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재미있게 전해주신 법률 멘토 박주윤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잘나가는 드라마 작가 김사랑 씨는 드라마 제작사 대표 왕모 씨와 이별 뒤 사랑이라는 드라마 극본을 완성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 하시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적힌 금액으로 일단 30회 예정으로 가는 거 맞죠? 일단 시청률이 잘 나와서 협찬이 더 많아지면 그때 보고 몇 회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계약하죠 뭐. 그리고 드라마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로 하시죠. 아니, 제작이나 잘하시면 되지. 대본 내용을 자꾸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도 방송사 측에서 원하는 게 그런 거라서. 그리고 김사랑 씨가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시니까 더 부탁을 드린 거죠. 그런데 왕모 씨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토록 부탁했던 드라마 방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김사랑 작가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스토리를 끌고 나갔는데요. 아, 피곤해. 실외대본 털고 잠 좀 자려고 했더니 또 누구야? 누구세요? 듣기 왔습니다. 등기? 뭐지? 계약 해지 통지? 뭐야? 참 어이없네. 그래서 극본을 더 이상 집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왕 대표님이시죠? 정말 황당하네요. 부탁할 때는 언제고. 아니 대체 제 대본이 뭐가 부족해서요? 두말할 필요 없고 다음 회부터는 제가 7회까지 작업한 부분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번 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죠. 이별 뒤 사랑을 직접 집필한 고셋별 작가님과 만나고 왔습니다. 중간에 작가가 바뀌며 시청자의 걱정과 관심을 동시에 받았던 드라마인데요. 13년 만에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죠. 소감이 어떠세요, 고셋별 작가님? 선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뭐 네가 다행히 내 작품 가져가서 망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마무리는 잘한 모양이더라고. 알지? 처음에 내가 기틀을 잘 잡아서 후반부에서야 터졌다는 사실. 선배 실력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래, 근데 넌 왜 공동 집필한 작품을 마치 혼자 집필한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니? 네? 공동 집필이요? 김사랑은 7회까지는 본인이 작성했으니 이별 뒤 사랑은 김사랑과 고셋별의 공동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걸까요? 1번, 총 30회 중 7회까지는 김사랑 작가가 집필했으므로 공동 저작물이다. 2번, 자신이 쓴 부분을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고 공동 창작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 저작물이 아니다.
정답은 2번. 자신이 쓴 부분을 쓰지 말 것을 통보했고 공동 저작물을 만들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 저작물이 아니다입니다. 공동 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것과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 이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동 저작물이 되는 것인데요. 이 사안에서는 김사랑 씨가 쓴 7회까지의 극본과 고샛별 씨가 집필한 8회부터 30회까지의 극본이 합쳐진 단일한 극본으로 이별 뒤 사랑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위한 극본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회까지의 극본을 혼자서 완성한다는 것이 극본 집필 계약의 내용이었고 또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자신이 기존 작업 성과를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던 김사랑 작가의 대응에 비추어 볼 때 두 작가 사이에 공동의 창작 행위에 의하여 단일의 저작물을 만들어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극본은 공동 저작물로 보기는 힘들다 하겠습니다.